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공급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착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2, 3년 내 공급 절벽이 오고 이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과 대기 물량은 충분하다, 공급과 가격이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곧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집값 전망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또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인지 좀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공급이 상당히 현재도 조금 부족해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쓰는 지표를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착공, 분양, 그다음에 준공, 입주를 포함하는 준공까지 해서 4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이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요소,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 관련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올해 1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7개월 정도 사이에 그 전체적인 물량을 보게 되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인허가 같은 경우에서도 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착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분양도 최근에 와서 9월 달에 지금 분양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7월 달까지만 본다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금 상반기에는 결국 실질적으로 공급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분양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전혀 지금 현재 개선될 가능성들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건설을 주도해 나가거나 공공분양을 주도해 나가는 LH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그 사실 상반기 중으로 본다면은 공급 물량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한 9%밖에 지금 공급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원님 보시는 시각도 비슷하신가요? 어떤가요? 뭐 일단 현재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서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동행할 때 이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이 뭐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미분양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재고주택 쪽에서의 부족 부분들은 조금 사실은 아직은 좀 있는 수준이다, 여력이다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재고 시장에서 우리가 신축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매물량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매물량은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 공급과 관련돼서 뭐 크게 이슈화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허가, 착공 혹은 이제 분양 이런 쪽에서 줄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 빠르면 2024년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공급 부족 이슈로 연결될 여지는 생겼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쨌든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 선행 지표들이 하락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대표님? 예, 배경을 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민간 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승을 넘어서서 급등을 한 상태로서 전체 현장에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서울과 같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현장들에 있어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에 이제 이 시공비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미 둔촌주공 분양 사태에서 사실은 많이 경험한 바가 있죠. 그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지금 많이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건설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갖다 증가시키는
일으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는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건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공급과 관련해서 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 탄력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0대 기업들, 그 건설사 1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수 연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공공 분양이라든지 공공 임대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L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그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무량판 그렇게 순살 아파트 사건으로 네. 일명 일컬어지는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업 전체가 올스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H가 본연의 어떤 업무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공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상황도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금 이 신축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곧이어서 구축, 기존의 주택들의 어떤 매물들의 이런 부분에도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하반기, 즉 추석을 지나고 난 시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시장에까지 저는 상당히 가격 상승이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상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뭐 올해는 물론 일주 물량이 뭐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 3년 뒤를 내다본다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축에 대한 분양가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불과 1년 전에는 서울에서 전용 8사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해보면 네. 평균적으로 9억 원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1년이죠. 1년 평균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11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축을 짓는 비용, 그러니까 원가가 늘어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민간 쪽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 마진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이제 공공은 사실 마진을 최소화하죠. 그래서 공공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싸지 않고요. 네. 더불어서 민간 쪽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2억 원 정도 전용 8사 기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신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축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투입 비용, 원가가 오르게 되면 기존 주택 시장, 그러니까 신축 사이에서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서 네. 사실상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견인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착공이 전년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은 지금 시공사들이 사실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PF 대출 부실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자금 부분에 있어 대출 자체가 지금 건설사들의 본래 이제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이제 떨어진 편인데요. 네. 가뜩이나 지금 1금융권에서는 전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금융권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그 쪽에 있어 자금의 숨통이 좀 트인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사비 자체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일부분 뭐 최근에 정부가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공사비가 지나치게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가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는 13%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공사비를 가지고 본다면은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평당 공사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향후에
천만 원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455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작년의 경우에 6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민간 우리가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민간 건설의 준비 사업에서 민간 건설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 있어서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의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 이상을 지금 시공사에서는 줘야만이 충분히 어느 정도 기존의 여러 가지 수지 부분을 갖다가 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사실 조합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너무나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파른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조합들 갈등이 심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곧 뭐 평당 우리 1,000만 원 시대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건설사의 수익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곧 이어서 기존 주택의 가격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줘서 전체적인 가격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결국 정부가 이번 달 내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앞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담길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비 인상될까요? 일단 우리가 서울 쪽에 지금 규제 지역이 4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실 민간 택지 쪽에선 분양가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 공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게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과는 사실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그럼 매년 50만 호씩 공급이 되면 적정하냐라는 부분은 네. 공급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럼 수요자가 지금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느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한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보통 주택 보급률을 쓰죠. 그렇게 보셔도 서울 쪽은 좀 부족하고요. 네. 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102%니까 사실 양으로 보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서울 쪽에서는 한 9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만 다른 선진국들은 이 주택 보급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인구 1000인당 주택수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OECD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일단 부족한 시장이라는 것들을 수요자들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가장 부족한 데는 서울과 수도권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공급한 그 계획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 양이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된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 줄어들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확장 계획들이 수요자가 설득할 수준의 양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가격 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그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디에다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을 볼 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의 큰 축은 택지 쪽에서의 공급입니다. 그렇죠. 택지 쪽에서의 공급을 갑자기 당길 수 없으니까 사실은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들을 도입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것들을 현재의 수요로 끌고 가고 있죠. 네.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서울 쪽에서는 특히 정비 사업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걸 구역 지정을 받고 실제 입주하는 데까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도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비 사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뒤에 일인 반면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공급량을 끌어올려면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택지가 서울에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근교에 있는 쪽에서의 택지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게 일단 1순위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비주택 유형 혹은 비아파트 유형 쪽은 그나마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정부가 국공유지 쪽에서 공급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쪽에 태릉 부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상암 쪽에도 부지가 있었고, 그리고 용산 쪽, 과천, 청사 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데 그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유한 부지들이 사실은 정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면 네. 실제 그것도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들을 지금부터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시 정부가 발표할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돌아가서 대표님 보시기엔 이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사실은 정부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미분양 물량이 좀 조금 있는 상황이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미분양들을 조금 물량들을 갖다가 시장에 좀 적절하게 내놓을 수 있는 뭐 민간의 리저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자금 부분에 대한 에러 현상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PF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자금 부분에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소야대의 현재 정국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내놓을 수 있는 수단들은 거의 다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실입주 요건이나 그다음에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령 이하의 어떤 뭐 입법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좀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 사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춤되는 현장이 많고 그 밖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택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안정감 이런 네.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주력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3기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주체는 결국은 LH라고 볼 수가 있고요. LH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본래의 자신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너무 또 위축돼 있는 위축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기에는 아까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하나의 자기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다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생각할 때 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내 곁에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의구심이 커진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추석 한가위 이전에 이 대책들을 발표하겠다고 시기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부분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간 부문 공급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뭐 의무 거주 기간을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이제 걸림돌이 막혔죠. 생긴 상황이라서 네. 과연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 쪽이 위축돼 있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말씀하신 제초안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합과 관련된 네, 부분이고요. 의무거주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소유주 입장,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이걸 이제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급을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공공 쪽에서 공급을 서두른다고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분양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한 37만 가구 아파트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공이 주도해서 더 역량을 발휘해서 더 끌어온다고 한들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공공 쪽에서 20% 공급을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공공은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토지 조성을 해서 그렇죠. 필지별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건설은 다 민간이 한다라고 보시면 사실상 민간 쪽에서 이 부분들을 유인을 시키려면 결국은 분양가 통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건데 네. 이 부분들이 서울 쪽에서는 이미 비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민간 택지 쪽은. 그럼 왜 공급이 안 되냐? 조합 쪽에서의 그 공사비 책정 부분들이 민간 쪽에서 수주하는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정부 대책으로 어떻게 강제를 해서 조합한테 어떤 부분들을 공사비를 늘려주라고 하거나 네. 혹은 민간 쪽의 건설사들이 조금 수익성을 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수익성 보전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보전할 거냐 보면 결국은 일반 분양가에 대한 책정 부분을 높여서 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공급이 많은 게 크게 의미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통제에 대한 강도 부분도 완화해야 됩니다만 네.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맞추는 것들을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네. 수요자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그 부분은 이제 분양가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많은 수요 심리 대기 수요자들이나 혹은 또 수요자들에게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어떤 동향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그 구입의 시기를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뒀던 분들조차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연끌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이야기하는 30세대를 중심으로 한 2030 네. 혹은 3040 이 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지금 가능한 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뒤에 또 주택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기가 상당히 그 좋은 시기다라는 식으로 아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질 뿐만 아니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됐을 때 가수요까지 합세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측면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부의 정책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안정책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금 시장을 갖다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눌려있던 부분들에 상당히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상반기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의 기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의 변화, 즉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그동안은 상당히 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묘책이라고 볼 만한 것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번에 좀 담아내면서 네. 같이 국민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나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실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마 좀 중점을 두고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저 대표님 말씀하신 그 청약 쪽 경쟁률 수치를 잠깐 보면 30대 1을 지금 넘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130배가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연구원님, 이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제 서울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8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100대 1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보면 한 40대 1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평균에서 보면 서울 쪽은 30대 1만 넘어도 과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40대 1 정도 됐으니까 수도권 쪽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8,800가구 정도 있는데 사실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도심지 쪽, 그러니까 서울 근접한 지역들에서는 사실상 미분양이 거의 없고 서울 쪽에도 미분양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자 선호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상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 대응을 잘못하면 이 상태에서 내년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고요. 네. 다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분양가가 내년에 이 분양가에 또 나올 거다라는 전제가 쓴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전제가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은 이런 겁니다. 오늘 썼다고 해서 내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당첨이 안 되면 그러면 되는 곳에는 계속 청약을 하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동대문구 쪽에서 한 500여 가구 정도 일반 분양을 했는데 한 3만 7천 가구 정도가 밀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죠. 다만 서울 쪽에서 분양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추산해 보면 사실은 10억 원 정도 되는 분양가를 감당할 정도의 수요가 이 정도라고 하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더 수요가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은 미래에 분양할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끌어오는 수가 있거나 네. 혹은 기존 주택에서의 매물량들에 대해서 어떤 우대 조건들을 줘서 그 물량들을 활용해서 지금의 수요를 이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당장 폭증하지 않도록 사실은 다독이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듬을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독이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나온 그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청약제도 개편이에요. 네, 이게 네. 보면 뭐 부부가 청약 통장 보유한 합산을 그 기간을 합산하고 또 1인당 또 청약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우리가 원래 1.3 대책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했죠. 네. 규제 지역 지정에서 대부분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점제 부분으로 거의 다 전철되어 있던 부분들을 상당수 부분 추첨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갖다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가구 주만 사실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구 원까지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수요층들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주택 가격이나 혹은 분양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상황들이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그동안 뭐 폭락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그동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던 고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체 많이 많아지면서 많은 수요자들 가운데는 지금 아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빨리 이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그런 수요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제가 볼 때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추석을 지나고 나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바라보는 집값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현재 시장에서 뭐 두 박사님 연착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연착륙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다만 우리가 연착륙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적정 수준에서 가격이 통제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이 적정 수준에서 통제가 된다는 건 사실 물가 상승폭 이내에서 관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견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축 분양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네. 구축 가격을 끌어당기는 효과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인 효과는 최근에 거래 시장을 이끄는 곳들이 고가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고가 시장이 가격을 끌게 되면 중저가 지역들이 갭 메우기 현상에 의해서 끌려오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일단 견인 효과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세 번째 견인 효과는 재건축, 정비 사업 쪽에서는 대부분 투자 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네. 그게 재건축 쪽에서 가격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견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건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 하락폭을 감안하면 설사 남은 기간에 플러스로 반전해서 추세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으로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내년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책이 정부가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그 대책의 내용 자체가 수요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승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던 그쪽을 기대를 하는 어떤 그런 향수병에 젖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 부분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 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른 어떤 행보를 더 템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빠른 시기 내에 현실화시키는 쪽의 선택에 보다 좀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또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계속 이어갑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요.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나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4세대 HBM3를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급하기로 하면서 시장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계획했던 건데 네. 목표를 다 이루어서 삼성 입장에서 좋은 거고 관련되는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원래 삼성전자가 이 3분기 중에 네. 엔비디아, AMD 이런 굵직굵직한 업체한테 이제는 그 HBM3 최신 AI 반도체 D램을 공급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루어낸 거예요. 아, 일단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뭐 인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부인하지도 않았으니까 된 아. 거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 HBM 메모리가 일반적인 D램보다는 가격이 7배 정도 비싸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데 엔비디아하고 짝꿍이 된 D램이 네. HBM 메모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삼성전자가 옛날 버전밖에 공급 못했는데 네. 이제 하이닉스하고 동일한 급의 제품을 4분기부터 공급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뭔지 네. 좀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는 좀 모르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좀 네.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쪽 분야 계신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시니 당연하죠. HBM 이 영어 약자가 하이 이게 높다는 거죠. 네. 밴드위드스는 대역폭이라는 건데 그런 메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D램은 예를 들어서 뭐 차선으로 따지면은 32차선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데이터를 보시고 자동차가 32차선에서 나오는 거 일반적인데, 네. 근데 HBM은 한 1024차선 도로에서 오. 그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 거니까 네. 데이터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영어로는 네. 청크고 한국말로는 뭉탱인데 뭉탱이가 32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네. 1024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아. 왜? AI가 그렇게 빠른 그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AI가 빠르다는 것은 GPU,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GPU가 빠른데 네. GPU하고 아까 짝꿍이 메모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건데 뭉탱이가 많이 나가야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뭉탱이가 고대역이 된 거예요. 네. 32차선, 1024차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뭐 거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서 그 구도가 좀 바뀌게 될 텐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메인 공급처로 좀 발전하게 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 AI 반도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말하는 GPU를 말하는 거고 그 짝꿍이 이제 고대형 메모리인데 네. 엔비디아가 거의 AI 반도체 90%거든요. 네. 거기에 최신용 고대역은 삼성 하이닉스만 공급해 왔었어요.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콜 승인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차츰 물량이 늘어나겠죠. 보통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요를 어떻게 나눠주느냐? 두 개의 벤더 공급 업체를 받게 되면은 7대3, 8대2 정도로 처음에 시작해요. 7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되는 아무래도 거예요?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갑자기 100이 된 게 100이 갑자기 40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으로 보면 내년 어느 시점에는 한 7대3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없던 거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 메모리에 매치되는 메모리 숫자가 수요가 올해 100이었는데 네. 내년에는 200이 된단 말이에요. 200이 되는 엄청난 점프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도 갖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하이닉스가 100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이것이 200이 되면서 200 곱하기 하이닉스가 70 하면은 140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없던 것이 점프하는 거니까 네. 성장률은 삼성전자가 빅 점프가 일어나는 거고 그렇군요. 하지만은 비율로는 여전히 하이닉스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개발 속도만 보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5세대 지금 개발을 완료했고 엔비디아에 지금 샘플 공급한다라고 발표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빠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2013년 한 10여 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게 한 3, 4년 전부터 램프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네. 그 한 3, 4년, 5년 전에 삼성전자는 포커스가 좀 바뀌었어요. 포커스를 HBM 고대역을 안 하고 왜 그 당시는 AI가 그렇게 난리칠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픽 메모리 같은 GDDR 뭐 이런 쪽에 포커스 둬서 그러니까 포커스 드는 조직이 조금 이렇게 집중을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뒤졌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가 뒤졌긴데 뒤진 걸 갑자기 빨라갈 수 없거든요. 네. 아마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한 1년 정도는 뒤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가요? 예. 일단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줬느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네. 하이닉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웬만해서 제품이 나오면은 좀 줄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아까 HBM 메모리에서는 뒤지고 맞는데 네. 고유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메모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가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같이 묶는 파운드리, 어셈블리, 패키징 이런 거. 네, 네.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앞서 있단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파운드리를 못 하는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 GPU하고 메모리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이는 쉬운 말로 원스톱 솔루션을 이 AI 메모리에서 공급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걸 못해서 하이닉스 메모리하고 TSMC 파운드리랑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제품 AI 반도체가 GPU와 메모리가 합쳐져서 엔비디아한테 가는 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렇군요. 삼성한테 주면은 삼성은 자기네 메모리하고 GPU를 받아서 TSMC 없이 얘네들이 파운드리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게 좀 고유의 장점인데 그게 아마 어필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파운드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TSMC와의 경쟁 구도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SMC가 GPU 첨단 패키징 물량을 대부분 받았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것까지 지금 제공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그렇죠.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TSMC가 엔비디아의 주문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왔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은 TSMC는 GPU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자기네한테 가져와서 파운드리를 묶어주는 네. 이런 것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TSMC 캐파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소화해야 되는 물량 수요의 60%밖에 TSMC가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캐파가.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거기를 끼어드는 거죠. 아, 지금 그 엔비디아한테 삼성전자가 공급을 받았다 해가지고 파운드까지 받았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네. 지금 HBM만 일단 공급해 주는 거로 기사는 나와 있고 네. 파운드까지 솔루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나중에 그것이 확인되고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파운드리에서도 TSMC하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 기회가
엔비디아 GPU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네, 삼성한테는 좀 고유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거는 추론입니다. 현재는.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번 달 초에 나온 뉴스도 하나 좀 짚어보죠. 이 네.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32기가비트 DDR5 DRAM 개발에 네, 성공했다고 네,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네. 읽기도 좀 힘든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12나노급이라는 거는 10나노급이 여러 개 있는데 최첨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아까 그 HBM하고 조금 다른 건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는 그래픽 메모리나 이런 쪽에 좀 중심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래픽 메모리도 엄청난 속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제품을 내놨다라고 기술을 자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호재인 건 맞는 네, 거죠. 호재인 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DRAM 점유율을 보면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네, 네, 네. 2분기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이 지금 30%를 넘었다는 뉴스가 지금 네. 나왔어요. 예.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는데 이게 갖는 의미는 뭔가요? 거기 이제 그 개수로서는 삼성전자가 원래 한 40, 50% 됐고 네. 하이닉스가 20% 중후반이었는데 네.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38대 32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이크론은 좀 뒤처져 있고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 맞는데 그게 전부 마켓쉐어를 잃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이닉스 중에서 아까 HBM 메모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개수가 영향이 늘어나는 거 있고 일부는 하이닉스가 재고를 잘 팔았을 수도 있어요. 재고를. 재고 어쨌든 물량을. 회사 자체는 네, 적자율은 하이닉스가 마진요.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2분기에서는 더 앞선 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이닉스가 따라온 것도 맞고 마켓쉐어도 물량도 좀 좁혀온 거 맞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경계심을 많이 가졌을 거고 네, 그래서 네. 아마 이 3분기 들어오면서 조직적인 변화도 일으켰고 긴장을 해서 이번에 그런 결과를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 거로 예상하세요? 아주 막상막하로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렇군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9만 전자, 뭐 네. 12만 전자까지 지금 네. 목표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삼성전자 자체만 보면 말이죠. 바로 9만 원, 10만 원 되기에는 올해는 쉽지 않습니다. 예, 한 8만 원 정도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는 그 목표 정도, 8만 원대 정도가 현실적으로 펀더멘틀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매크로가 안정이 돼야 돼요. 금리가 인하까지는 안 되더라도 금리가 인상이 안 된다는 게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삼성이나 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열심히 그 고대형 메모리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매출액에서 상당 부분은 여전히 그렇지 않은 PC, 스마트폰 일반적인 메모리 제품이 있는데 네. 그 가격이 좀 하락이 멈추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열심히 공급을 줄였어요. 공급 초과해서. 근데 아직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확인되는 거. 일반 D램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메모리가 조금 더 매크로 환경이 좀 더 안정되는 것이 얼마나 속도 있게 붙느냐에 따라 갖고 네. 8만 원 중후반에 가느냐 마느냐 이 정도가 아마 올해의 현실적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인 DRAM 가격 반등은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는 결국은 PC하고 스마트폰인데 좋은 시그널은 재고가 많이 줄은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인텔이나 델 컴퓨터 아시죠? 네. 이런 도 최근에 주가가 지난주 많이 올랐는데 뭐 실적이 좋아서 낸 게 아니고 이제는 worst is over. 이제 모든 그 최악은 지난 것 같고 네.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다. 걔네들이 PC에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코멘트가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은 아직 중국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의 수요는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네. 그거는 아마 9월 중후반에 나오는 애플의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반응 같은 걸 봐야지 네. 수요가 어떻게 될지 그걸 가지고 가격이 사실은 가격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네. 감산한 지가 보통 한 5, 6개월 됐으니까 9월 늦어도 10월 달에는 올라가야지 의미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그 매수 세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중국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반등에 주요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됩니다. 한 5분의 1, 한 20% 정도 역할이 될 수 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일어나는 중국의 그런 시그널은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기라든지 다른 부품업체부터 시그널이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예. 그쪽에 예민하거든요. 스마트폰에 예민한 그 주식이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을 보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중국도 이슈가 되는 거고요. 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은 삼성전자가 10만 원, 10만 원 되냐는 거는요. 아까 앞전에 다른 얘기했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든지 만약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다른 매크로가 전반 매크로는 좋아져야 되는데 네. 다른 자산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는 별로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계가 있게 돼요. 그러면 10만 전자는 아마 왜냐면 사람들이 다른 쪽에 눈을 보리니까 네.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고 아까 중국은
제껴놓고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체 자산이 많이 올라오면은 네. 그러면 주식의 목표 주가는 조금은 낮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 9만 원, 10만 원 목표 주가는 올해는 쉽지는 않은데 8만 원 정도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뜨겁습니다. 이게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아, 아직 예, 이릅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쏠림이요. 모든 주식이 올라갈 때 이쪽이 더 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거잖아요. 네. 쏠림이 그게 아니고 장은 애매한데 다른 주식이 안 가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매크로가 애매하게 잘 돌아서지가 않고 원화가 오히려 더 강세가 아니고 약세가 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주식에 몰리는 시그널이 좀 쉽지 않고 돈이 흐름이 좋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는 안전한 주식이 뭐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질 주식. 네. 안전하고 좀 베팅을 좀 길게 하면 할 수 있는 주식 하면은 삼성전자가 세이프하게 되거든요. 그럼 너무 주식 세이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주가가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2차 전지는 이제 가격 압력, 전기차 경쟁하면 가격 압력을 받거든요. 네. 상방이 좋았는데 항상 상당히 좋았던 상반기 대비했을 때 더 좋아질 것보다는 약간 압력을 받는다고 본다면은 아. 반도체는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속도가 문제죠. 네. 10에서 50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도 10에서 10이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는데 매크로가 애매하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을 세이프하게 어딘가 베팅해야 된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가장 좋은 거죠. 그것이 7만 원이 갑자기 10만 원 안 되더라도 네. 충분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어떤 그 포인트가 지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오면은 약간 아. 붙을 수 이어질 있는데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매수세가? 지금 환경이면 어느 정도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한 11월, 10월, 11월까지는 꾸준히 가지 네. 않을까. 국내 투자가들은 뭐 다른 주식들 많죠. 뭐 예전에 초전도체 테마주로 갔긴 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힘이 빠지게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몰릴 수도 있죠. 네. 아직은 조금 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업종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 거 아. 일반적인 HBM 말고 네. 그 매크로가 너무 무너져도 안 좋고 네. 너무 빨리 올라가도 안 좋은 게 너무 빨리 올라가면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이게 돼요. 아. 근데 아까 말한 제가 전제가 매크로가 갑자기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 주식이 여전히 관심사에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너 늦기 전에 붙어야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이 드니까 천천히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지루했을 것 같은데 달팽이가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달팽이가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점프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꼬꾸라지지 않죠. 네. 삼성 하이닉스가 아마 그런 패턴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네네. 어느 선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지금부터 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이 괜찮습니까? 일단은 분할 매수인데요. 왜 매크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다른 갑자기 초전들 같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주식이 있으면 그쪽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의 여유가 있다면 전부 다 몰빵하면 안 되고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한 30% 들어간다 하면은 한 5%씩 한 6번 나눠서 내지는 10번 나눠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가 아주 편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체 자산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난리 나면은 또 글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은 개인적인 투자자라면 한 30% 적어도 20%는 유지하시고 나머지 7, 80% 가지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조금 나눠서 하는 거하고 나머지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가져가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삼성전자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원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